당신이 평생 믿어온 성실함이 사실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믿었던 그 신념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편안히 누운 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서 들리는 건 고요한 심장 박동인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 울려 퍼질 알람 소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가요? 우리는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춤을 춰야 하는 인형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비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등바등 살기만 한다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우리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67세의 한 은퇴자분이 제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누구보다 성실한 학습자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마냥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겁니다. 그냥 노는 거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논다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깎여 나갈 체면이 두려우신가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그 느낌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느끼는 이 묘한 불안감과 죄책감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공장이 우리에게 주입한 일종의 생존 강박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면 도태된다는 공포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발명품은 핵무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는 알람 시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니까요. 너는 오늘도 쓸모를 증명해야 해. 베토벤이 이 알람 소리를 들었다면 운명 교향곡 대신 절망 교향곡을 썼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무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강박적으로 소일거리를 찾는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일을 이어가며 몸과 마음을 혹사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평균 수명이 여유를 만끽하며 노는 시니어들보다 짧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7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벚꽃이 7번이나 피고 지는 긴 세월입니다. 이건 단순히 쉬고한 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사회 경제적 생산성 기대에 대한 인지, 행동적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뇌는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습관은 빨리 뭐라도 해서 가치를 증명하라고 외칩니다. 뇌와 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타버린 재처럼 남겨진 우리 자신뿐이죠. 우리는 놀면 안 된다는 신념을 종교처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이었던 셈입니다. 은퇴 후에 카페를 차리겠다며 퇴직금을 쏟아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가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카르페 디엠이 아니라 카르페 돈을 외치며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니까요.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며 커피를 마셔왔는데 이제는 남의 비위를 맞추며 커피를 타야 합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입니까?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성적표를 채워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한 속삭임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기만 하면 나태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장담하건대 그건 여러분의 진심이 아닙니다. 평생 속아 살아온 가장 거대한 거짓말의 잔향일 뿐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일찍이 노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이들입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잘 쉬고 잘 노는 법을 알았던 것뿐입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넥타이를 조여맸던 그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여가는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대로 일이라는 개념은 여가가 없는 상태를 뜻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은퇴 첫날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밖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출근 버스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색함과 적막함은 우주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그 공포가 온몸을 휘감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잡게 됩니다. 뉴스를 틀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이라도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적막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유의 소리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인 양치기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들은 하루에 80%를 멍하니 양을 보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별의 움직임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사색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우쳤죠. 우리도 이제 그 양치기들처럼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양떼를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 말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배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는 그 어떤 직함보다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등바등 살던 과거에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그 작별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찾으러 떠나는 축제의 시작이니까요. 최인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의 나이로 어느 대기업의 임원직에서 퇴직하신 분이었죠. 그는 평생을 최 부장님, 최 이사님이라는 근사한 수식어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그의 한마디에 수십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메뉴조차 그의 취향에 맞춰 정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딱 3개월 만에 그에게 찾아온 건 달콤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눅눅한 우울감이 안개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평생을 이어온 생체시계가 그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도 그를 기다리는 서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창밖의 소음이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는데 오직 자기만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있는 기분.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울리지 않는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혹시 고장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사실 은퇴 후 가장 먼저 고장나는 건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기가 먼저 고장납니다. 그 많던 인맥은 직함이라는 꿀을 찾아 모여들었던 일시적인 벌떼였을 뿐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스마트폰은 그저 고가의 손거울로 전락하고 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할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탈사회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정체성 해체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수십 년 동안 직장인과 부모와 가장이라는 사회적 가면이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선 이방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 철학적 질문이 은퇴 후에는 무시무시한 실존적 위기로 다가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묻는 것이 예의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실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착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사였든 교사였든 사업가였든 그건 당신이 입고 있던 작업복일 뿐입니다. 당신의 피부가 아닙니다. 작업복은 벗으면 그만이지만 피부는 평생 함께하는 것이죠. 영어 단어 펫은 즉 사람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합니다. 즉 인간이란 본래부터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꿨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얼굴인 줄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죠. 최인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임원처럼 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아내 옆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인데 동선을 다시 짜야겠어. 이런 훈수를 두는 은퇴 남편들은 집안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사실 정리 대상 1순위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임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새로운 현장에서는 수습 사원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은 지시가 아니라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고. 참으로 심오한 지혜가 담긴 격언입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짜 나를 발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산만을 선으로 여겨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채우고 경력 기술서를 채우고 자식의 성적표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가구로 채우고 일정을 약속으로 채웠습니다. 빈 공간이 두려워서 무엇으로든 메워야 직성이 풀렸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하나씩 비워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비워내야만 그릇의 본질인 빈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 공간에 비로소 자유라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뭐라도 해야지. 기술이라도 배워서 카페라도 차려봐.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난다. 이런 말들은 얼핏 보면 위로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노는 것에 대한 공포를 전염시키는 독백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놀면 망한다는 생존 본능을 유전자 깊숙이 각인시킨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휴가란 내일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강제 충전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허겁지겁 충전기를 꽂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휴식은 충전이 아니라 방전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인 독소와 긴장을 완전히 방전시켜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찌꺼기를 남김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력이 싹을 틔웁니다. 최인수 씨는 결국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털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까다로운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회사 생활보다 더 고됐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와 인건비의 압박은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날이면 그가 직접 주방에 서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그는 예전 직장에서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그 공허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노예의 삶으로 밀어넣은 자신의 불안이었다는 사실을요. 카페 문을 닫던 날 그는 빈 매장 한가운데 서서 오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사업 실패에 대한 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가만히 있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놀지 못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르는 일종의 자기 학대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그 믿음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귀합니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어도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고 거울 속 민낯과 조용히 눈을 맞춰보세요. 그 거울 속 얼굴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낸 세월의 훈장입니다. 반면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하셨던 김정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최인수 씨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은퇴 후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텅 빈 집의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귀에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냉장고가 웅하고 돌아가는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막이 거대하고 낯설었던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빴습니다. 요간이 서연이 노래 교실이냐 하며 무언가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김 선생님도 몇 군데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에 앉아 있어도 영혼은 창밖을 떠돌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취미란 사실 또 다른 전공과 같습니다. 등산을 시작하면 히말라야를 정복할 기세로 장비를 갖춥니다. 서예를 배우면 추사 김정희의 환생이라도 된 듯 벼루를 갑니다. 쉬는 날에도 오늘 뭐 했어라며 성과를 보고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참으로 지독한 성실함 아닙니까? 김 선생님은 그런 숙제 같은 여가를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발칙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딱 1년만 아무것도 정하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자.
마음이 이끄는 곳이 없으면 그저 제자리에 머물며 살아보자. 그녀의 무의도식 프로젝트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둘러 밥을 차리는 대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5분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침 햇살의 입자가 얼마나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먼지 섞인 빛의 흐름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40년간 아침마다 전쟁터 같은 출근 준비에 쫓기며 놓쳐왔던 풍경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늘 차를 타고 쌩안이 지나쳤던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담장 틈새로 비집고 나온 작은 제비꽃의 생명력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 달콤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눈을 감고 나른한 오후의 고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던 LP판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턴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늘이 홈을 따라가며 내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시간여행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지난날의 추억들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혼자 피식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노년의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 안에 고인 묵은 감정을 배출하는 천연 안약 같은 것이죠. 울고 나면 눈앞이 맑아지는 건 그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의 퇴적물이 눈물이라는 강줄기를 따라 흘러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는 3개월이 지날 무렵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소화불량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만성 두통도 어느새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눕기만 하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불면의 밤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마음에 진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생산성의 저주에서 풀려난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명된 현상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신경생이학적 자기 참조 처리 과정의 활성화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쉴 때 뇌가 비로소 자가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던 기억들을 정리하고 상처 입은 감정들을 치유합니다. 새로운 창의성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의 청소부들은 주인이 깨어서 이것저것 시킬 때는 절대 출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낮잠을 자야 비로소 빗자루를 듭니다. 뇌세포 사이사이에 낀 근심의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인 셈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이 없대하지 않음이 없다. 이 역설적인 가르침이야말로 김 선생님이 1년 동안 몸소 체험한 진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식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빛깔의 햇살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율에 가슴이 떨리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떤 냄새에 평온함을 느끼는지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정답이 쉼이었다는 사실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국내외 수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 중 여가 활동을 즐기며 잘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박 때문에 억지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혈압과 스트레스 수치 그리고 우울증 위험도까지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납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우나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고 그저 놓아버리는 것이 최고의 뇌 영양제였던 셈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매주 2번 이상 취미 활동이나 단순한 여가를 즐기는 시니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치매 발병 확률이 무려 48%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노는 것이야말로 부작용 없는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를 시간 주권이라 부릅니다.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죠. 이 자유를 만끽하며 즐겁게 놀 때 비로소 우리의 세포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온몸이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사례가 증명하듯 60세 이후에 쉴 권리는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는 평생 일해온 대가로 받는 가장 값진 훈장입니다. 그러니 그 훈장을 가슴에 당당히 다세요. 소파와 한 몸이 되는 기쁨을 당당히 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노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면 그 휴식이 달콤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두려우면 편히 누워 있을 수가 없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잘 놀기 위해 인생이라는 집을 지탱할 기둥이 필요합니다. 3가지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유는 엄청난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돈은 산소와 비슷합니다. 없으면 당장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산소가 2배로 많아진다고 2배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소 과잉은 중독을 일으킬 뿐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월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 숫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찾았습니다. 가계부를 아주 꼼꼼히 거의 해부하듯이 분석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체면 칠해용 경조사비를 걷어냈습니다. 불필요하게 겹쳐있던 보험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박하지만 품위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이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득의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개념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돈이 늘어나도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한한 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평화로운 충분함입니다. 66세 윤선희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젊을 적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에 치여 마이크 한 번 제대로 잡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샤워실에서 혼자 흥얼거리는 것이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그 놀이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화음을 맞추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하루를 생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파트별로 화음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전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합창단이 구청의 지원을 받는 공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달 약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작은 경제적 여유까지 안겨준 셈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윤 씨는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에 따라가다 보니 돈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몸의 자유입니다. 은퇴 후 진짜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아침을 맞는 것이라고. 나이가 든다는 건 어제는 웅덩이를 가볍게 뛰어넘던 다리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섭게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노화에 따른 골격근, 질량 및 근력의 점진적 퇴행 현상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산책도 여행도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손주를 안아주는 평범한 기쁨조차 고통이 됩니다. 계단 한 칸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벅차집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90세가 넘어서도 자극을 주면 재생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좋습니다. 가벼운 아령들기나 조금 빠르게 걷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런 소소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축과 같습니다. 젊을 때 많이 넣어두면 좋지만 늦게 시작해도 이자가 붙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멀리까지 놀러 나갈 수 있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기둥은 리듬 있는 자유입니다. 제가 그저 노는 게 최고라고 말씀드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텔레비전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천장벽지 무늬색이라는 지루한 형벌에 가까울 뿐이죠. 진짜 자유는 일정한 리듬과 규칙 안에서 빛이 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루틴의 골격화라고 부릅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우리 마음에 단단한 뼈대를 세워줍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백지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 8시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오후 2시에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합창단 연습을 나갑니다.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연주곡을 완성합니다. 윤선희 씨가 합창단 활동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3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나갈 곳이 있다는 리듬의 기쁨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삶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 온 것들이 사실은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집.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미소를 짓게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증 없는 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는 여유.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 수 있는 규칙적인 평온함. 이 세 가지 기둥이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유의자가 됩니다. 나태한 노인이 아니라 남은 생을 만끽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도 배우자도 세상의 시선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직 나 자신만을 고요히 바라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쌓아온 인맥이라는 것의 정체를 아시나요? 명절 때마다 주고받는 선물 세트만큼이나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옷장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봐주길 바라는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갑 속에 낡은 명함을 넣고 다니는 건 이미 끝난 경기에 입장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장 주변을 서성이며 다시 입장할 수 없는 문을 바라보는 것이죠.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고. 평생 남의 비위와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색깔인지, 무슨 향기를 내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저당 잡혔던 나를 온전히 되찾는 탈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상사도 누구의 완벽한 보호자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는 우주의 유일한 거주자로서 당당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의 눈초리를 보낼 겁니다. 부부 싸움했냐거나 어디 아프냐며 호들갑을 떨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이 고독의 진정한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덜컹거리는 기차 창가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세요. 속도를 줄여가며 스쳐 지나가는 들판과 산과 강을 보다 보면 마음의 묘한 평화가 피어오릅니다. 고독은 우리를 텅 비우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를 깊은 생각과 성찰로 채워줍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자기 결정성과 자율성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심리적 안정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멈출지를 오직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존엄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 6분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68%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 훨씬 빠른 효과입니다. 혼자 카페 구석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그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생각이 많아 잠을 설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다는 건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성장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을 조용히 되새김질할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수고했다, 정말 멋지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의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 살았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정도의 위로도 스스로에게 건네지 못한다면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켜온 당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세요. 평생 성실히 삶을 지탱해온 당신의 굽은 어깨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만하면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달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위대한 완주자입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지치고 약해진 나 자신을 다시 살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만 하는 것들의 족쇄에 묶여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집에서는 책임감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로 살아가도 됩니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보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에게 쓸모를 증명하라고 외쳐도 귀를 닫으세요. 당신의 가치는 생산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논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가장 나답게 빛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개막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위해 애쓰셨나요? 이제 그만 아등바등하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성적표로 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누린 그 짧은 평화의 조각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촛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 구석에 따뜻한 빛 하나를 밝혀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호흡은 점점 깊어집니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져 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풀어보세요.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근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푹신한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고 험난했던 길들이 이제는 꽃길이 됩니다. 그 부드러운 꽃길이 당신의 꿈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알람 소리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햇살의 축복을 받는 여행자로 깨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어둠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고요한 밤의 손길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쉴 자격은 더욱더 충분합니다. 자, 이제 모든 근심을 밤바람에 실어보내세요.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천천히 빠져드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고요할 것입니다.
그 고요한 만큼 더 행복할 것입니다.